에든의 친구 여러분, 오늘은 소설의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구성이란 인물의 행동과 사건을 엮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뿐 아니라 인물의 성격을 만들거나 배경을 정하는 것을 포함한 글 전체를 오밀조밀하면서도 질서 있고 짜임새 있게 설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구성은 인물, 사건, 배경의 3요소로 짜여져 있는데, 첫 번째 인물은 사건을 전개해가는 행위의 주체로 인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동물이나 사물도 인간의 삶을 대신 표현하는 상징물로 쓰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사건이란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 등장인물들이 벌이는 여러 가지 일과 행동을 말해요. 이 사건이 치밀하게 잘 짜일수록 구조적인 아름다움과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져요. 세 번째, 배경은 작품 속에서 인물이 활동하고 사건이 펼쳐지는 시간과 장소, 사회적 환경을 말해요. 작품 속의 배경은 인물의 존재와 주제를 구체화시켜주고 인물과 사건을 실제처럼 느끼게 해줘요. 자, 그러면 먼저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소설을 읽으면 종종 소설 속 인물에게서 강한 인상을 받게 돼요. 심청전을 보고 나면 심청이처럼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로빈슨 크루소를 읽고 나면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서 혼자 살 수 있을지 상상해 보게 되죠. 이처럼 소설 속의 인물이 주는 감동과 교훈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요. 구약 성경인 창세기를 지어낸 우화나 혹은 상상의 이야기인 신화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성경 기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문자적인 역사로 해석하고 있어요. 아담, 하와, 뱀, 그리고 사단은 대쟁투의 드라마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소설 속의 가상의 인물보다는 성경 속의 실제 인물을 통하여 인물이 하는 역할을 안다면 성경은 그들이 어떤 인물이었으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떤 인물이 되었는지 또는 어떤 인물이 되기에 실패했는지를 남김없이 보여줘요. 성경은 추호도 그들의 실수들을 변명해 주거나 그들의 범죄를 극소화시키질 않아요. 신적 영감이 없었더라면 그 어느 전기 저술가도 그토록 지각력 있게 분석한 글을 기록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또 성경 66권 중에 6기는 아라비아 사막의 문화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해요. 참으로 이상스럽게도 이스라엘적 배경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거주지 밖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배경은 정치적, 군사적, 교회적인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당대의 일상적인 가정적 배경으로부터 욥이 출현하고 있죠. 그는 부유한 지주로서 그 지방의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어요. 그가 속해 있던 왕조나 부족을 우리는 알아낼 수는 없어요. 그는 홀로 역사 속에 당당하게 서 있는 인물이에요. 그는 자기 시대에 혹은 자기 시대의 인물들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겪은 개인적인 체험 때문에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소설가는 어떻게 인물을 만들고 어떻게 제시할까요? 인물의 역할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인물 그 자체와 성격을 포함하는 거예요. 소설에서 말하는 인물은 단순히 인물 자체만을 가리키진 않아요. 놀부는 놀부 나름대로, 흥부는 흥부 나름대로 고유한 성격을 지니고 있듯이 소설에서 인물은 그 인물 자체와 성격까지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의 인물과 소설 속의 인물은 다르다는 거죠. 작가는 소설을 쓰기 위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해요. 그런 다음 그 관찰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자신이 쓸 소설의 주제에 맞게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내요. 이처럼 소설 속의 인물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물의 바탕을 두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인물과는 달리 소설 속 인물은 소설가가 의도한 대로만 움직여야 하는 일종의 로봇과도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사건을 이끌고 주제를 드러내요.
인물은 소설 속에서 사건을 이끌어가는 중심이며 소설은 성격이 다른 인물들이 서로 갈등을 겪고 그 갈등이 사건으로 발전하면서 이야기가 이루어지게 인물의 성격은 사건을 겪으면서 바뀌기도 해요. 바뀐 인물의 성격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인물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해결하면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작가의 중심 생각인 주제지요. 그래서 소설을 읽으면 종종 소설 속 인물에게서 강한 인상을 받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강한 인상을 받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또 신뢰하며 부여받은 사명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생각하며 읽게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욥기를 공부할 때는 다음의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욥기를 해석할 때 신령한 진리를 표현하는 사상들, 개인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진술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에 의하여 표현된 의견들 사이에 구별이 지어져야만 해요. 예를 들자면 욥의 친구들이 제시한 고난의 철학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시대의 그릇된 사상을 반영하고 있어요. 가혹한 언사는 하나님의 뜻과는 조화되지 않아요. 성령의 영감은 어떤 사람들의 그릇된 개념들을 기록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 그릇된 개념들이 타당한 것은 아니에요. 욥기를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진리들과 이따금 유한한 학자들에 의하여 표현되고 있는 그릇된 관념들을 항상 구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빌닷의 진술을 사용하여 하나의 교리를 세우고자 한다면 이것은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원칙을 따르는 것이죠. 자, 욥기 8장 4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를 방어하고자 시도해요.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존중한다는 점에서는 옳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의 인식에는 잘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 생에서도 공의를 지은 죄악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처벌을 요구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는 욥이 바로 그러한 공의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욥의 가장 가혹한 손실은 자녀들을 잃은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추측함으로써 욥에게 무정한 공격을 가했어요. 매년 욥은 자기 아들들을 위해 제사를 드렸다고 욥기 1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빌닷은 잘못된 추정을 한 거예요. 제나는 그 희생자에게 범죄가 있음을 입증해 주진 않아요. 빌닷은 욥을 그 반대로 선언함으로써 인간이 잘못 판단하기 쉬움을 드러냈어요. 욥의 친구들인 이 비판자들의 냉정하고 무정한 풍자들은 욥의 인내심을 가혹하게 시험했음에 틀림없죠. 자, 그러면 인물의 특성과 인물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소설 속 인물은 집단을 대표하면서도 개성적이에요. 소설 속의 인물이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살아있으려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고 자기만의 독특한 성격, 즉 개성을 지녀야 하고 또한 신분이나 지위가 같은 사람들의 집단을 두루 대표할 수 있는 전형성이 있어야 해요. 이러한 특성을 고루 갖춘 인물이 작가들이 가장 만들고 싶어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물의 성격은 작가가 직접 말하거나 간접적으로 보여줘요. 작가는 인물의 속마음이나 성격 따위를 서술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하나는 작가가 직접 인물의 성격이나 습관 등을 설명해 주는 방법으로 말하기라고 해요. 작가가 인물의 성격을 분석하거나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보여주기라고 해요. 인물을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그 인물의 성격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작가가 직접 인물의 성격이 어떠하다고 말해주는 작품에서는 성격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작가가 간접적으로 인물의 성격을 보여줄 때는 인물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고 그 인물의 성격을 알아내야 되죠. 다음은 소설 속 인물 탐험을 한번 이제 떠나볼까요? 소설책을 읽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인물들과 마주쳐 반갑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인물을 만나서 낯설기도 해요. 또 어떤 인물들은 주인공이 하는 일마다 방해를 하고 나서서 우리를 안타깝게 하기도 하죠. 이렇게 소설 속 인물은 여러 유형이 있어요. 그러면 다양한 소설 속 인물들을 몇 가지 기준으로 한번 분리해 볼게요. 자, 표로 한번 분리했는데요. 일단 중요도와 역할을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볼게요. 중요도는 주요 인물과 주변 인물로 나눌 수 있어요. 주요 인물은 사건을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 주인공. 주변 인물은 사건의 진행을 도와주는 인물. 그래서 주요 인물의 특성은 인물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성격이 바뀌기도 하고요. 말이나 행동 따위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요. 독자들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인물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주변 인물은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움직임이 별로 많지 않고 성격이 변하지 않아요. 소설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주변 인물의 수가 많아지면 이야기가 산만해질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역할에 따라서 주동인물과 반동인물로 나누는데요. 주동인물은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인물로 주인공을 나타내죠. 그 특성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주동인물의 말이나 행동 속에 주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반동인물은 주동인물과는 맞서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부정적이고 주인공과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 반동인물이 되겠죠. 그리고 또 변화와 성격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해보면 변화적인 것은 평면적인 인물과 입체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평면적인 인물은 한번 등장하면 끝까지 성격이 변화가 거의 없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성격의 변화가 없어 이해하기가 쉽고 독자에게 오래 기억되고 하지만 단순하고 개성이 없으며 사실성이 떨어져요. 그러나 입체적 인물은 사건이 전개되면서 성격이 변하는 인물이에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맞서면서 성격이 변화하고 발전을 하죠. 인물의 주된 성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지 못하면 현실적이지 못한 인물이 되기도 쉬운 단점은 있죠. 그리고 성격에 따라서 전형적인 인물과 개성적인 인물이 있는데 전형적인 인물은 어떤 사회의 집단이나 계층을 주로 대표하는 성격을 지닌 인물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죠. 독자에게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인물이 되기 쉬워요. 안 좋은 점이죠. 개성이 없어요. 그리고 개성적 인물은 남과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에요. 개성적이고 생동감이 있고 독자에게 새로운 인간상을 만나게 하고 그런데 지나치게 개성적이면 어떤 집단이나 계층을 대표하기는 어렵죠. 자,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로 구약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갈 때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갈렙 같은 자가 있어요. 갈렙은 하나님의 사업의 역사에 있어서 각 시대에 크게 필요한 인물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충직한 사람이 필요해요. 주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 말을 해야 할 때 침묵을 지키려 하지 않는 사람, 원칙에는 강철같이 진실한 사람, 잘난 체 하려 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을성 있고 친절하고 잘 돌봐주고 예모 있는 사람, 또 기도의 과학은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백성에게 유익이 되도록 말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갈렙과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 에두네 친구들이 모두 이 갈렙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공부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어요. 안녕히 계세요.